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집권 여당 방송 땡명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좀 밀린 것부터 좀 짚고 넘어갈게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특사 파견이 시작됐죠. EU의 윤여중, 프랑스의 감금실, 그다음에 영국의 추미애 의원님, 인도의 김부겸.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렸죠. 특사 파견은 어떤 의미냐? 어, 고생을 치하하는 의미도 있다. 그리고 이번에 특사 파견이 14국으로 간다는 것, 14개국의 특사를 파견했다는 것은 집권 초기잖아요. 이거는 민주주의가 회복됐다라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는 의미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면에는 어떤 게 있냐면, 이분들이 이번에 제가 가면 국빈 대접 받는다 그랬잖아. 이번에 윤여준, 강금실, 추미애, 김부겸, 어떻게 보면 좀 추미애 의원만 현직이고 나머지 세 분은 원로라고 봐도 되죠. 이런 특사 파견의 의미는 뭐냐? 이분들이 지난 대선에 도와줘서 참 고맙다는 의미고, 집권 초기부터 챙기는 이런 모습은 이재명 대통령이 참 좋지만, 이분들이 이 정권에서 할 일은 없다라요. 김종인은 갔잖아, 이미 미국에. 윤여준 씨에게 이 정권에서 어떤 자리나 이런 것들을 맡길 일은 없다예요. 그 다음에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에게 이 정권에서 어떤 일을 맡길 일은 없다는 거예요. 다만 추미애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국회의장에 도전하거나 그런 일들은 있겠죠. 그리고 김부겸도 이 정권에서 어떤 국무총리나 어떤 자리를 맡을 일은 없다는 겁니다. 추미애 의원님은 현직이잖아요. 추미애 의원님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특사로 파견한 이유는, 추미애 의원님이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이재명 당대표 시절 그리고 대통령까지 추미애 의원님이 결정적일 때 이재명 당대표, 그 당시에 이재명 성남시장 경기도시사를 뒤에서 물밑 지원해 준 게 있죠.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면에는 윤여준, 강금실, 김부겸 이런 분들에게는 예우를 해주면서 이 정권에서는 사실상 어떠한 자리가 없을 것이다. 적어도 이재명 정부 3년 안에는. 또 모르죠. 집권 말기에 좀 정권이 지지율이 흔들리거나 그럴 때 어떤 컴백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정권에서 이분들의 예우를 해주는 것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특사로 원로들, 특사는 진짜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나라 가면 다 국빈 대접이에요. 대통령이 보낸 사람이잖아. 예전은 대통령이 보낸 사람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는 이 특사들을 홀대할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의 파워죠.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어제 뉴스인데 제가 좀 밀려서 하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차관 인사 12명을 단행을 했어요. 여성 최초의 병무청장, 그다음에 이런 뭐 여러 가지 차관 인사 12명을 단행했다는 것은, 현재 이제 인사청문회가 16개의 어떤 인사청문회가 시작되는데, 이분들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진통도 나올 테고 뭐 한두 명 뭐 낙마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차관을,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차관이 사실 대부분 그 원래 있던 그 공무원들에서 승진하는 사람들이 있고, 대통령과 가장 국정 철학이 맞는 사람들이 차관으로 대부분 가거든요. 알다시피 차관은 인사청문회가 필요 없기 때문에 임명 즉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가장 맞는 사람들을 12명의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는 것은, 장관은 사실 어떤 지명직이지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그 앞에서 몸빵하는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차관으로 먼저 그러니까 국정을 안정화시키는 거예요. 지금 공무원들이 집권이 이제 한 달이 좀 넘어가는데 어떤 대통령이나 그 부처의 장관들이 없다 보면 기존에 있던 차관을 먼저 보낸 이유는 윤석열 세력들이 아직 부처에 많이 남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처에 남아 있는 사람들을
장관, 차관이 먼저 간 다음에 내부를 살펴보고 장관이 왔을 때 그 밑에 국장이나 어떤 뭐 여러 가지 과장, 국장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인사 명령은 장관이 내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먼저 차관이 가갖고 그 부처를 꽉 잡고 있고 어떤 사람이 윤석열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고 다 이제 파악을 해놓은 다음에 장관이 왔을 때 인사 명령을 통해서 물갈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관들이 먼저 실무를 딱 파악하기 위해서 간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되게 멋있는 자리에 섰었어요. 세계 정치학회의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를 경악했다라는 여러분들이 어제 기조연설을 들으셨죠. 아마 지금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정치 고관여층이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 오늘 뭐 했나 아마 웬만한 대통령실 관계자들보다 일정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제 세계 정치학회에서 서울총회 개막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기조연설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아마 그 감동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세계 정치학회가 어떤 거냐면요, 정치학계의 올림픽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정치학계의 올림픽이라고 불리면서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1997년도에 한 번 열렸다가 28년 만에 열린 거예요. 세계 정치학회의 올림픽이라고 불릴 정도예요. 그래서 2년마다 열리는데 전 세계를 이렇게 돌면서 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28년 만에 이번에 서울에서 기조연설을 개최를 했고,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12월 3일 날 일어났던 친위 쿠데타를 전 세계를 두 번 놀라게 했다. 첫 번째는 어떻게 전 세계 경제 12대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이런 친위 쿠데타 세력들을 진압했다. 이런 정치학계의 올림픽이다. 여러분들이 한번 알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자 땡명 뉴스, 다시 제가 밀린 거 좀 얘기한 거고, 오늘자 땡명 뉴스는 오늘 이재명 대통령께서 신임 공무원들에게 청렴을 강조하면서 돈이 막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14일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5급 신임관리자 과정교육생, 5급 신임관리자 과정교육생 자리에서 대상으로 한 특강이었어요. 이 특강은요,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 이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특강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두 번째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두 번째 한 특강이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에 성남 시절에 시장실에다가 CCTV 설치하라 그런 것부터 해갖고, 본인은 어떤 억울하게 어떤 음모에 의해서 이런 그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공격을 받았지만 공무원들에게 돈이 막이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돈에서 자유로우면 편해질 수 있다, 공무원이, 이런 얘기를 강조하셨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국정 지지율이 연일 최고치를 찍고 있습니다. 64.4%.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리얼미터를 통해서 64.4%,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정당 간의 지지율 격차는 최고치로 벌어졌습니다. 민주당 56.2, 국민의힘 24.3, 거의 30% 이상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이 24.3%, 원래 이거는 완전 거의 바닥에 지하를 뚫고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나라를 팔아먹어도 국민의힘 30% 나온다는 얘기가 속설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0%가 깨졌다는 게 여러분들 의미가 있는 거지, 아직도 24.3%를 국힘당을 지지하냐 이렇게 한탄하지 마세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늘 아직도 24.3%가 국힘당을 지지하냐 이렇게 한탄하실 필요 없고요. 나라를 팔아먹어도 30%를 지지한다는 그 지지 세력이 꺾였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의미를 두시면 여러분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오늘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오송 참사 현장을 방문하셨어요. 오늘 2주기를 앞두고 오송 참사 현장을 방문하셨는데, 저는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걸 생각을 했냐면, 참 실무와 정치 그리고 현장을 중시하는 대통령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런 모습들을 봤는데,
이 대통령이 직접 여기를 찾아갔어요. 이건 뭐냐면 저는 이재명 대통령을 옆에서 이렇게 보면 굉장히 그 대선 때 얘기했던 것들이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선거 여러 번 치러봤지만 대선 때는 이런 거 한다라고 했다가 안 하는 대통령들이나 정치인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을 감히 제가 뭐라고 평가하고 싶냐면 기억하는 대통령이다. 절대 이런 참사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본인의 한 말을 그러니까 타인의 고통을 공감할 줄 아는 대통령,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윤석열과 이재명 대통령을 비교할 자체를 할 수는 없지만 윤석열 시대에는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하겠어요. 이태원 참사가 벌어졌는데도 윤석열은 한다는 짓거리를 보면 타인의 고통을 공감할 능력이 없는 자였어요. 대통령은 그런 자리입니다.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대통령으로서 많은 권력을 휘두를 수 있고 권한이 있는 자리지만 대통령 밑에는 모두가 대통령이 챙겨야 될 사람이에요. 지우고화를 막론하고. 저는 이재명 대통령을 보면 타인의 고통을 공감할 줄 아는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이 인기가 많은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재명 대통령은 계속 지지율이 오를 거예요. 그 이유는 윤석열이 너무 개판인 것도 있었지만 윤석열 때 느껴보지 못했던 대통령의 품위와 대통령의 위엄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거를 생각을 해요.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18일 날 부산에서 타운홀 미팅을 갖습니다. 부산 분들 좋으시겠어요. 18일 날 이재명 대통령께서 부산을 방문하십니다. 시간 및 장소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어요. 이유는 아시겠죠? 대통령의 일정은 보안입니다. 보안이라서 부산에서 타운홀 미팅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올 뿐이지 시간 및 장소가 미리 나오지는 않습니다. 알겠죠? 대통령의 일정은 보안 사항이에요. 그래서 18일 날 금요일이죠. 이재명 대통령께서 타운홀 미팅을 해서 부산 분들 이거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청을 어디서 하냐면요. 그 사전 참여 신청 나중에 그 대통령실 홈페이지 가면 다 올라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부산에 이번에 가는 건 누가 보더라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해수부 이전 어떤 찬반 논란이 많이 있죠. 이재명 대통령의 장점이 이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찬성 반대 물론 이거는 집권 여당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유리한 어떤 그 토론이죠. 부산 시민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고 부산의 정치인들이 반대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가볍게 어떤 자유롭게 토론을 할 수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큰 장점은 곤란한 문제도 직접 해결해요. 곤란한 문제도 피하려고 하지 않아요. 곤란한 문제도 피하지 않고 현장에 가서 답을 찾아요.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그 전에 우리가 못 봤던 행정가와 정치가의 능력입니다. 제가 보면. 네, 지금까지 땡명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윤석열 내란 수계 얘기 좀 할게요. 자, 오늘 제가 제목에도 얘기했듯이 잡범입니다. 얘는 잡범. 하는 짓이 잡범이에요. 범죄는 어마어마한 범죄를 일으킵니다. 내란, 외환,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밖에 없는 범죄를 저질러 놓고 하는 짓거리는 거의 진짜 잡범 수준의 버티기, 남 핑계대기. 응? 이게 그러면 윤석열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제가 예상을 했었죠. 제가 한 지난주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안 나올 거다. 근데 윤석열은 지금 구속 피해자예요. 그렇죠? 법원에서 영장이 정상적으로 발부된 구속 피해자입니다. 이런 구속 피해자가 어떤 특검에서의 그 소환에 계속 불응하는 거는 권리가 아니에요. 오늘은 일단 제가 이쪽 법무부나 이쪽 상황을 보니까 전직 대통령이라서 사실상 딴
재소자가 검사가 부르는데 안 나오면요, 그냥 교도관의 어떤 교도관들이 들어가서 양쪽 팔 잡고 끌고 나와요. 첫날은 전직 대통령이라서 그렇게 강제로 끌고 나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부담스러울 수 있죠. 그러나 내일 2시입니다. D-Day가. 내일 2시까지 안 나오면 끌려 나와요. 그러면 그제서야 지발로 나가겠다는 얘기를 하겠죠. 저는 윤석열이가 오후 내일 2시에 강제 구인을 특검에서 이제 법무부에다가 요청을 하는 거거든요. 오늘 원래 3시 30분까지 인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특검 사무실에. 인치라는 건 사람을 이 자리에 갖다 앉혀놓는다는 소리예요. 거부를 했어요. 그냥 자기 방에서 나가기를 거부를 한대요. 방이 얼마나 안락하면 나가기 싫어하겠습니까? 얘는 독방이 아니라 얘는 한 0.5평씩 쓰고 있는 잡범방으로 옮겨줘야 됩니다. 잡범방으로 옮겨줘야지 그때 가서 정신을 차릴 것 같아요. 전직 대통령이라 그러면 윤석열 주변에 사람들이 떠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방송 제목에다가 달았는데, 명색이 전직 대통령이면 이렇게 추한 모습 보이지 않죠? 응? 윤석열이가 헌재 심판에서부터 늘 얘기하는 게 부하 탓했습니다. 부하 탓. 제가 단순하게 좀 비교해 드릴게요. 윤석열과 전두환을 보면 눈에 나와요. 전두환이는 뒤질 때까지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있었고 그를 따르는 자기네들의 측근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전두환은 나름 자존심과 지가 보스라고 하면서 모든 게 자기 책임이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전두환을 추앙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전두환 주변에서 돈을 엄청나게 처먹어갖고 그들이 단죄받지 않은 건 있죠. 윤석열이가 전두환 같이 행동을 못하는 이유는 윤석열이는 그럴 만한 능력도 없고 정치적 세력이 없는 거예요. 그쵸? 제 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전두환이는 그 당시에는 정치 세력보다 자기의 측근들이 전부 군복을 벗고 국회에 들어가다 보니까 나름 전두환의 정치, 전두환계가 있었어요. 전두환계라는 계파가 있었습니다. 윤석열계는 잠시 번쩍했던 TK의 배지를 달기 위한 일시적인 현상인 거예요. 전두환은 정치 세력이 없어요. 전두환인 측근들이 말 바꾸는 진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익 공동체들이 이익이 없잖아, 더 이상. 제가 늘 국힘당을 뭐라고 비판합니까? 저들은 이익 공동체라고 얘기하잖아요. 윤석열과 옆에 붙어있을 때는 배지도 달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익들이 있으니까 친윤이라고 하면서 난리를 쳤던 거예요. 너도 나도 전향해서 친윤에 가입하려고 지랄들을 했던 거예요. 이익 공동체들이 한계가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윤석열 옆에 있으면 이익보다는 불이익이 있으니까 윤석열을 멀리하는 거예요. 범죄 집단들이 여러분들 같이 범죄를 하고 할 때는 가장 권력을 갖고 있는 윤석열이 지켜줄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냥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어때요? 파면 전 윤석열과 파면 후 윤석열의 국힘당 의원들의 태도를 보십시오. 헌재의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윤석열을 대통령 관저 앞에서 45명의 국힘당 의원들이 윤석열 즉각 파면 취소하라 기각하라 이지랄을 떨면서 윤석열 응원하잖아요. 상황이 달라진 거 없잖아요. 윤석열은 전직 대통령이었고 윤석열은 지금 구속돼 있고, 그런데 윤석열 개라는 애들이 윤석열 구인데도 앞에 나타나지 않아요. 더 이상 윤석열과 가까이에서는 이익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얘네들은 늘 본인들이 이익이 된다. 그래서 국힘당과 민주당의 가장 다른 점이 정당의 정체성을 제가 늘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민주당은 늘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 이런 얘기가 들어도 적어도 하나의 민주정의 기본적인 상식들이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데예요. 국힘당은 그런 게 없어요. 누구의 소개로,
누구의 공천으로 끌려 들어와서 얼떨결에 배지 당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를 끌어다 준 사람에게 충성을 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윤석열이 늘 얘기했던 게 있습니다. 자기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마찬가지예요. 국힘당 의원들이 이제 와서 윤석열에게 충성할 이유가 1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봐도 그렇죠. 이익공동체 이런 내란 수계 범죄자에게 충성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피해가 올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과 함께 이 내란에 적극 가담하고 윤석열 내란을 특검을 방해하고 헌재의 재판을 방해했던 자들은 계속 그 대가를 치를 거예요. 내일이 아마 오후 2시 재시도를 한다고 합니다. 특검에서 윤석열. 그때 과연 법무부에서 강제 집행을 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거를 좀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우리 지지자들이나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즘 전당대회 때문에 너무 과열돼 있죠. 정신 차립시다. 전당대회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이 누가 당대표가 되는지 누가 최고위원이 되는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아직 내란은 진행 중이에요. 당 지지자들 내란을 극복했던 민주시민들이 전당대회 가지고 분열이 되면 안 됩니다. 저는 그게 가장 마음이 아파요. 아직도 대한민국이 마치 내란이 진압되고 윤석열이 구속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게 끝났다는 착각을 하고 있는데 제발 우리 민주시민 동지 여러분들 아직도 윤석열은 그리고 최종 보스 김건희는 밖에서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전당대회 1년짜리 전당대회에 우리 당원들의 이런 열의를 허비할 때가 아니에요. 두 분 중에 누가 돼도 잘할 분들인 거 아시잖아요. 안 그래요? 저는 아직도 대한민국의 이 기득권들은 넘쳐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 이제 집권 초기인데 벌써부터 이 신종 똥파리들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자기네가 문파라고 내세웠던 새끼들이랑 지금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랑 똑같아요 현상이. 똑같이 문재인 응원하고 지지했던 사람들이랑 정권을 딱 문재인 정권을 만들었더니 갑자기 우리가 진짜 문재인 대통령 지킴이다라고 하면서 빠져나가서 문파라는 걸 만들면서 똥파리가 됐죠. 지금의 신종 똥파리 새끼들이 이지랄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나중에 지지자들끼리 싸우고 집권의 동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윤석열 씨가 그리고 나는 요즘 방송이나 이런 데 나오면 꼭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고 쓰지 않으면 무슨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정에 어긋나는 건가요? 왜 윤석열을 꼭 전직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써야 되고 김건희에게 여사라는 호칭을 써야 되죠? 이거는 나라를 전쟁 위기에 몰아붙이고 내란을 했던 내란 수계에게 윤석열을 왜 꼭 전직 대통령이라는 말을 쓰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건희 따위에게 여사라는 말을 꼭 써야 합니까? 저는 이거에 대해서 너무 불쾌해요. 이런 뭐 공중파 또는 어떤 언론사들의 어떤 이런 기사들을 보면서 김건희 여사라는 표현, 천박한 인간, 가장 저 따위로 살면 안 되겠다라는 대한민국의 모범이 되는 저런 천박한 잡종 같은 게 저는 어떻게 여사라는 얘기를 듣습니까? 가장 요즘 기사 보기 힘들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는 표현과 김건희 여사라는 표현은 정말 역겨워서 못 듣겠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네, 지금 뉴스에서 좀 잘 안 나고 있는데 남한과 북한이 겹경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이 어떤 겹경사가 있냐면요. 민족의 명산 금강산도 유네스코의 세계유산에 등재가 됐고요. 우리나라도 선사유적 남구천 암각화가 나란히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에 등록됐습니다. 북한의 금강산과 우리의 선사유적 남구천 암각화가 나란히 세계유산에 등재가 됐습니다. 격경사가 있는 것으로 남과 북에 앞으로 훈풍이 좀 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좀 의대 문제 하나 좀 짚고 넘어갈게요. 의대생들이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김민석 총리에게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 꼭 해결하라라고 얘기했죠.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의대 문제를 해결을 못해서 김민석 총리에게 해결하라 그런 게 아니라 총리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의대 문제를 부탁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직접 해결하시는 스타일인데 김민석 총리에게 의대 문제를 해결하라고 한 겁니다. 근데 타방송 얘기하지 마세요. 타방송 채널 이름을 쓰거나 그러지 마세요. 의대생들을 복귀를 했어요.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에 2,000명을 고소했던 것은 잘못됐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의대생 복귀한 건 저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는 의대생뿐만 아니라 전공의들도 아직 복귀를 안 했거든요. 의대생뿐만 아니라 전공의들도 조속히 복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료 시스템이 정상화돼야 돼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대생 복귀도 좋고 전공의 복귀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되겠죠. 적어도 국민들에 대해서는 사과의 한마디라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윤석열 정부에게 맞서서 본인들이 어떤 의대생들이 수업을 거부하고 전공의들이 진료를 거부한 것도 있어요. 근데 그 피해가 전부 국민들이었어요. 국민들에 대해서는, 정치권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을지언정 국민들에게 사과 한마디라도 하고 복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공의 복귀도 이제 급물살을 타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많은 특혜를 주면 안 됩니다. 본인들이 선택했던 일들에 대해서 본인들도 어느 정도 피해를 감수해야 돼요. 그 피해가 전부 국민들에게 왔기 때문에 어떤 과도한 특혜를 주면 또 다른 문제가 나중에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이제는 나중에는 이 의사들의 문제는 건드릴 수 없을 정도의 문제가 심각해져요. 의대생들이 전원 복귀하면 당장 시급한 당면 과제는 유급 문제예요. 수업을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수업 일수가 모자라서 이 친구들은 유급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 유급을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얘네들을 수업 일자를 해결해주고 유급을 면제해준다. 당장은 그 불이 꺼지는 것 같지만 학생들이 배우지도 않고 학년이 진급하면 나중에 이 실력 없는 의사들의 의료 활동의 책임은 전부터 피해는 국민들에게 오는 거예요. 자격시험, 유급 문제, 이 특혜 문제가 저는 앞으로 이제 더 갈등의 고리가 될 것 같아요. 언제 복귀할 것이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의대생들과의 간담회, 끊임없는 토론을 통해서 유급 문제나 자격시험 논란, 특혜 이런 것들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마냥 의사들과 의대생들의 요구를 전부 수용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본인들이 선택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 책임도 지는 거예요. 그게 민주주의예요. 그렇죠? 그 피해는 국민들이 받았기 때문에 저는 나름 과도한 특혜는 없어야 된다.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했던 의대생들이 돌아온다고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무조건 환영보다는 적어도 사과와 과도한 특혜는 없어야 된다. 그게 의료 정상화의 지름길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주말에 이상한 뉴스를 좀 봤어요. 요거는 제가 좀 해설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게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땅이숙이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됐죠. 국힘당 얘기하는 거예요. 땅이숙이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됐다라는 것은 송원석 친윤이 밀었던 원내대표나 그 전에 얘기가 다 끝난 거죠. 그렇죠. 안 그러고 나서 땅이숙이가 안철수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자기가 혁신위원장을 하겠다라는 것은 이미 얘기가 다 된 거였어요. 땅이숙. 근데 갑자기 땅이숙이 탄핵의 바다로 머리 누르는 분들 인적 쇄신 영순이다라고 하면서 나름 반발을 해요. 왜 그러냐? 이거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라 땅이숙이가 머리가 되게 빨라요. 그러면 땅이숙이는 송원석이가 혁신위원장 맡아달라 그럴 때는 아무 인적쇄신이나 이런 얘기를 안 하다가 갑자기 땅이숙이가 인적쇄신 얘기를 꺼낸 이유는 누가 봐도 친윤이 반발할 거를 알면서도 왜 그랬냐? 어차피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땅이숙은 알고 있는 겁니다. 제 말 이해하세요? 땅이숙은 자기가 어차피 송원석이나 친윤 세력들이 혁신위원장을 맡길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라는 걸 본인이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같이 안 합니다 그리고 나갈 바에는 뭔가를 땅이숙이는 계속 이미지를 쇄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친윤에게 뒤통수를 치는 것 같은 뉘앙스를 주고 있지만 땅이숙만큼은 국힘당의 어떤 개혁파 어떤 현명한 뭐 이런 식으로 남고 싶은 거죠. 그래갖고 언론에서 대석특필 되게끔 하는 거예요. 작심한 땅이숙 사과 안 하면 인적쇄신 영순이다. 국힘 떠나라. 자기가 떠난다고 국힘당의 배지들이 떠납니까? 안 떠나는 거 아니까 떠드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얘가 여의도 연구원장하고 뭐 이렇게 난리를 쳤던 나름 지가 정치 브레인이라고 생각하는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저기 여론을 보면 쌍권과 친윤이 그 45명이 척결의 대상인 거 알아요. 응?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꼭 해주고 싶었어요. 땅이숙이 좋은 사람이라서. 땅이숙이 여러분들 저는 세입자입니다 라고 할 때 전부 처음에 국힘당에도 저런 애가 있었네 라고 했더니 강남의 빌딩 주인이었어요. 이런 인간이에요. 제 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강남의 빌딩에 지가 새들고 있는 그런 파렴치한 인간이에요. 나름 잔머리가 굉장히 뛰어난 인간이에요. 그러면 땅이숙이는 송원석과 친윤을 어떻게 보면 당황하게 하면서 왜 이런 발언을 하냐? 땅이숙이 볼 때는 결국 친윤 세력들은 국힘당에서는 없어질 수밖에 없고 지금이야 친윤 세력들에게 자기가 밑보일 수는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친윤 세력은 사실상 패족이 될 거라는 건 누가 봐도 알잖아요. 여러분들이나 나나. 친윤은 지금이야 윤석열이랑 같이 저렇게 버티고 있지만 쟤네들은 결국 다음 총선 그리고 다 국힘당에 영원히 쟤네들이 권력을 잡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단 말이야. 윤인숙이가 이렇게 작심해서 얘기했다 언론이 막 써주는 이유는 뭐 당 떠나라 지가 떠나게 할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제 이해가 가세요? 정말로 자기가 혁신위원장이고 전권을 쥐고 있으면 이런 얘기 안 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말이라도 그럴싸하게 하는 겁니다. 지 이미지를 위해서. 제가 볼 땐 그래요. 진짜로 땅이숙이가 전권을 가지고 출당 조치를 할 수 있고 제명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런 얘기 하지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지 혁신위원장이니까 말이라도 한번 자기는 지르고
안철수 같이 그냥 물러나진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지. 야, 국힘당에서도 저런 좋은 사람이 있었네. 뭐 그런 혹시나 착각을 할까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이왕 국힘당 얘기 나온 거 조금 하나 좀 덮고 갈게요. 땅이수기가 저렇게 얘기하니까 깜짝 놀란 쌍권, 권선동, 권영세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청산의 대상이라고, 인적 쇄신, 인적 청산은 3년 뒤에 하자. 얘네들의 이제 본심이 드러난 거죠. 무슨 말이에요? 3년 뒤에 총선에서 자기네들이 공천 받아갖고 심판받겠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 어떤 사과도 없어요. 인적 쇄신 3년 뒤에 하자, 2028년도에 하자는 거예요. 그때 TK 지역은 자기네들이 거기서 자기네들이 TK 지역에서 평가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지가 우선인 거예요. 누가 봐도 얘네들은 대선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인적 쇄신이 아니라 그때 누가 살아남나 보자는 거예요. TK 믿고 떠드는 겁니다 지금.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뭐 제발 쌍권 정신 좀 차려달라. 우리가 정상적인 정당의 국회의원들이면 그런 얘기를 할 텐데, 이 사람들은 그냥 하는 대로 그냥 놔두세요. 쌍권 친윤이 설치면 쳐칠수록 우리는 야당폭이 있는 집권 여당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오늘부터 여러분들 제가 뭐라 그랬죠? 청문회 전국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지금 좀 두드려 맞는 시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별로 두드려 맞을 일이 없어요. 원래 늘 집권 여당이 가장 곤욕스러워하는 게 인사청문회입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집권 여당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근데 오늘 한 예로 제가 국힘당은 야 여기서 벗어나질 못하는구나. 오늘 누구죠? 강선우 의원 그 갑질 강선우 이렇게 편말을 노트북 앞에 두고 하려 그럴 때 서영교 의원님이 말씀을 참 잘하시더라고요. 우리도 편말 붙일까요? 같이 붙이고 할까요? 더 센 거 붙여줄까요? 그리고 바로 만들어 와서 내란 정당 국민의힘 붙여놓고 한다 그러니까 같이 떼자고 저쪽에서. 제가 그걸 보면서 국힘당은요 그 내란 정당이라는 이 편말 하나면요 그냥 다 끝나는 거예요. 응? 얘네들이 무슨 편말 붙이고 연병해봐야 그럼 내란 정당 윤석열의 힘 이렇게 붙여놓고 할까요? 한마디 하면 같이 붙으면 불리하거든요. 자 그렇게 하는 것부터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을 좀 드렸죠. 박근혜가 탄핵의 강이라고 하면 윤석열은 탄핵의 바다다. 강은 어떻게 뭐 하든지 몇 명이 희생하면서라도 건너는 놈들이 있어요. 강은. 그쵸? 우리나라 한강을 기준으로 보면 안 돼요. 전 세계에서 이런 한강같이 큰 강이 그렇게 흔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 어디 뭐 그 유명한 해외에 막 소설책에 나오는 뭐 그런 강들 가면 다 요만해요. 우리나라로 전부 개울만해요. 이 탄핵의 바다에 빠져 있는 놈들이에요. 이 탄핵의 바다에서 얘네들은 너 죽고 나 죽고 지금 이 바다에서 나오지를 못합니다. 응? 오늘부터 이제 장관 후보자 오늘은 4명의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 제가 이거 원래는 집권 여당이 두드려 맞으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조금 소폭 하락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근데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 제가 뭐라 그랬어요. 매일매일 특검 3개의 특검에서 엄청난 기사들이 쏟아져서 사실 특검 수사와 청문회는 하루밖에 안 되잖아. 만약에 강선우 청문회가 일주일 한다 그러면 특검 수사를 가릴 수가 있는데 강선우 청문회는 오늘 뜨거웠지만 사실 내일은 딴 사람들의 청문회가 가고 이제는 인사권자의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 오늘도 여러 가지 장관 후보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4명의 오늘 인사청문회가 있었지만 오늘 특검은 압수수색, 영장, 소환 각 특검별로 압수수색 한 번 하면 뉴스를 안 쓸 수가 없어요.
만약에 내란 특검에서 국방부와 뭐 드론사 어디 압수수색했다. 그럼 언론은 그 압수수색을 안 쓸 수가 없어요. 김건희 특검에서 김건희 집사의 뭐 김예성의 뭐 어디를 압수수색했다. 삼부토건 압수수색했다. 소환했다. 영장 쳤다. 거기에다가 최상병 특검에서는 뭐 이종호를 압수수색했다. 뉴스가 지금 각 언론사를 보면 그 카테고리에 특검 뉴스가 대부분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응?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그 여러 가지 인사청문회 이런 것들을 보면서 걱정을 많이 하셨던 분들도 있고, 오늘 뭐 강선우 의원님 어떤 나와갖고 많은 의혹이 해소됐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사실 저는 인사청문회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 저는 강선우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의원들이 진짜로 큰 문제가 있다면요 자진 사퇴를 해요. 그거 아셔야 돼요. 저는 강선우 의원님이 언론에서 보도한 것 같이 심각한 갑질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러면 내부 조정을 해요. 여러분들에게 그 좀 정치 이면을 얘기해주면 의원들이잖아. 그럼 의원들이 가서 물어봐요. 이거 커버할 수 있겠어? 여러분들이 알려줄게. 만약에 강선우가 현직 의원이잖아. 그러면 서영기 의원이나 거기 인사청문위원들이 갖고 이거 어떻게 미리 다 얘기를 해요. 이게 커버가 될까? 그러면 이거는 제가 이거는 요 정도면 되겠어? 다 해요. 근데 만약에 심각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의원들도 야 이거는 커버가 안 된다라고 하면 대통령에게 건의를 해요. 대통령에게 건의를 하는 게 아니라 당 원내대표나 우상호 정무수석과 얘기를 해서 이거는 재고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저는 강선우 의원님이 언론에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의혹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으로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청문회에 나왔다는 자체만으로 저는 별거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것도 딴 사람들은 모르겠어. 딴 사람들은 뭐 학자나 어떤 전문가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나름 성실하게 준비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오히려 역풍이 올 수 있는데, 아무래도 그 현재 국회의원들은 굉장히 정무 감각이 뛰어나기 때문에 오늘 인사청문회에 임한다는 얘기를 들고 별거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다만 이 교육부는 제가 보면 계속 제가 유일하게 주장하는 게 교육부는 심각하다. 교육부는 심각하다. 거기까지만 말씀할게요. 교육부는 제가 보고 인사청문회 끝나고 대통령이 취소를 할 수도 있고, 아니 표절 문제가 아니라 교육부는 좀 심각하다. 저는 표절을 심각하게 보지 않아요. 표절보다 교육부 장관의 문제는 민주동문회에서 이진숙을 반대한다는 것은 같이 일해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안 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문제가 있는 분들이에요. 아니 논문 그런 걸 다 떠나서 같이 일해본 사람들이 저 사람은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그것도 어떤 국힘당 지지자들이 아니라 민주동문회나 이런 데서 얘기를 하면 뭐 그런 것도 자녀 유학도 걸렸던데요. 자녀가 유학 가면 범죄인가요? 저는 그런 거보다는 그 주변에서 얘기하는 것들 있잖아. 이준숙이랑 같이 오랫동안 근무해보고 어디 있고, 그리고 제가 저번에 하나 결정적인 걸 하나 얘기해줬잖아. 얘는 이명박 때 4대 강에 전도를 했던 인간이에요.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계속 인사청문회가 7월 달에는 계속 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이제 윤석열 측근들이 말 바꾸기, 그 다음에 이제 각자 도생 이런 문제들이 여러분들 계속 나오고 있죠. 그거 누가 추천했어요? 이런 얘기 좀 묻지 마세요. 그거 이재명 바보 만드는 겁니다. 알겠죠? 응? 제발 누가 추천했냐 이런 거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바보 같은 짓이에요. 이재명 바보 만드는 거예요. 이준석이 낙마하면 이재명 대통령 책임이에요. 인정하고 가면 돼요. 그냥 그걸 누가 추천해서 이재명 바지 만드는 거야. 바지.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뭐든지 국정의 최고 결정권자는 대통령이에요.
응? 대통령도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걷어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 누가 추천했냐 그 사람 찾으려고 또 민주당 뒤집고 그런 일 하면 안 돼요. 지금 윤석열이가 그 최병 특검 때 태병 사건에 경로했다, 응? 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슬슬 이거 누가 명단이 나왔어요. 윤석열이 경로한 그때 참석자 7명 이 명단이 난 설마 나올까 했더니 이거 김태효가 부른 거예요. 명단 7명도 기억을 또렷이 해서 윤석열, 그 당시에 참여한 사람이 윤석열, 김용현, 조태영 국가정보원장, 김태효, 임기훈, 이충명, 왕윤종, 김태효가 다 불어요. 응? 나는 이거 참석자 명단까지 밖으로 나올 줄이야. 이런 얘기들이 지금 흘러나와서 참석자 7명이 지금 이렇게 흘러나오고 있다. 하여튼 아마 내란 특검도 이렇게 나오지만 김건희 특검이 나중에 아주 참 희한한 사건들, 희대의 사건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제가 보면. 그 다음에 이제 3특검 얘기 해야죠. 3특검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 오늘 일부 땡명 뉴스랑 국힘당 그 다음에 이런 얘기들하고 이제 다음 일부 녹화는 여기까지. 네, 여러분들 스타트파의 심층분석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최혜병 특검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최혜병 특검이 수사의 방향성은 진짜 잘 잡아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최혜병 특검이, 우리가 최혜병 특검 하면 윤석열을 타겟으로 잡을 수 있는데 최혜병 특검은 타겟이 김건희예요. 최혜병 특검은 타겟이 김건희예요. 그래서 최혜병 특검은 구명 로비 의혹에 윤석열보다는 이거는 김건희다라고 타겟을 잘 잡았기 때문에 김건희와의 연결고리에 이종호가 끼었고 거기에 임성근 여러 가지들이 다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혜병 특검, 최상병 특검, 김건희의 연결고리 입증을 주요로 한다라고 골자가, 사람들은 윤석열이가 왜 경로했냐 그 이유를 찾아보면 김건희다. 굉장히 잘 잡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이 최혜병 특검이 간단한 것 같지만 여러분들 이게 결국은 김건희가 우두머리잖아. 그러면 또 김건희랑 연결된 사람들을 잡다 보면 의외로 최혜병 특검에서 어마어마한 것들이 나올 수 있어요. 군 조직의 어떤 여러 가지 비리들. 왜냐면 군 조직들이 방산과 관련돼 있거든요. 그쪽으로 아마 수사가 확대되면 아마 제대로 걸릴 것 같아요. 요즘 제가 보면요, 이 대한민국 기득권들이 어떤 특검을 바라보는 제가 이 시각을 딱 보면 검찰은 무서워하지 않아요. 대한민국 기득권자들은 검찰은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지네들은 권력을 갖고 기득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그 부장검사, 차장검사, 검사장급들은 대한민국 기득권이랑 연결 안 되는 사람들이 없을 거 아니에요? 별로 검찰의 수사는 겁내지 않아요. 특검은 무서워합니다. 특검에서 불러서 조지면요, 그래서 김태호나 이런 새끼들이나 전직 이 새끼들이 술술 분노하는 거예요. 특검은 지네가 봐도 무서워해요. 그래서 윤석열과 함께 했던 애들이 전부 각자 도생으로, 왜 특검이 무서우냐? 특검은 기간이 정해져 있고 특검은 기소를 하기 위해서 수사를 하는 거잖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기존에 검찰에서 부르면 잘 얼렁뚱땅 변호사 사갖고 넘어가면 이게 무혐의가 될 수도 있다는 희망을 갖지만, 특검은 무조건 불러다가 기소를 하기 위해서 수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특검이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얘네들이.
그 다음에 김건희 특검을 좀 갈게요. 먼저 김건희 특검에서 그 삼부 토건을 얼마 전에 압수수색했잖아요. 그래서 전현직 특검 김건희 특검도 엄청 빠릅니다. 이일준 삼부 토건회장, 조성옥 전 회장, 이은근 전 대표이사, 이기훈 부회장. 이기훈이가 아마 여기서는 핵심이 될 거예요. 웰바이오텍 회장이고, 웰바이오텍이라는 거는 삼부토건이랑 거의 같이 주가 조작을 한 거예요. 4명을 구속 영장을 쳤어요. 영장 치는 순간 얘네들은 이제 사람이 이제 나 살기 바쁘잖아요. 그럼 결국 김건희 특검도 조만간 김건희를 겨냥하고 있는 건 누가 봐도 알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이런 얘기를 했죠. 삼부토건을 제일 먼저 김건희 특검에서 조진 거는 제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언론에서 이런저런 얘기 나오고 있죠. 지금 삼부토건의 실질적 주인이 김건희 같아요. 제가 보면 지금 혹시 언론에서 그런 얘기 나오지 않나요? 제가 이걸 아무리 들여다봐도 김건희가 주가 조작을 하기 위해서 삼부토건을 이용했다? 아니에요. 방송하는데 전화 좀 하지 마세요. 그쵸? 여기서 아마 여기저기서 조금씩 이제 취재력이 있거나 감각이 있는 사람들은 삼부토건의 실질적인 지배자는 주인은 김건희로 나올 겁니다. 여기서 아마 앞으로 뉴스가 그쪽 방향으로 갈 거예요. 제가 보면. 진짜 전화 좀 하지 마세요. 전화번호 공개해버리기 전에. 지금 제가 보면 그래서 이 삼부토건의 이 실질적인 주인이 김건희를 밝혀내기 위해서 전현직 회장을 조지는 거예요. 그런 느낌 없어요? 그냥 주가 조작을 하려 그러면 주가 조작의 선수들이나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을 먼저 압수수색하고 조사를 해야 되는데 4명의 구속 영장을 누구를 쳤냐면 전현직 대표를 쳤다는 거야. 그쵸? 전현직 회장들과 대표들에게 구속영장을 쳤다는 것은 얘네들이 구속되면 어떻게 돼? 내가 주인 아니라는 말이 나오는 거야. 이해가 가시죠? 얘네들은 억울하게 저는 사실 실질적으로는 제가 회장이 아니었다. 내가 대표가 아니었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 순간 김건희는 실질적으로 삼부토건은 누구 겁니까가 나오는 거죠. 응? 그래서 전현직을 먼저 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보면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보면 왜 그러면 전현직한테 다 뒤집어 씌울 거 아니야. 주가 조작. 그러면 사실 저는 아무것도 모른다. 이런 얘기면 그럼 누가 주인이냐. 김건희가 시켰다. 이렇게 나오잖아. 응? 조남욱이 아니라 조성욱이에요. 삼부토건은. 그 다음에 오늘 특검에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랑 대우키움그룹 김익래 회장을 소환 통보를 했어요. 김건희 특검에서 김범수랑 다음키움의 김익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알다시피 그 IBS 모빌리티에다가 대기업이 왜 후원을 했냐, 응? 이거 대가성 아니냐, 그거를 조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김예성이가 나오죠. 그러면 김범수와 다음키움 회장은 다른 회장들도 여기에다가 뭐 효성, 뭐 여러 가지 신한은행, 신한금융 뭐 이렇게 다 떨어 나오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한 것은 일단은 소환 통보예요. 소환 통보를 했다라는 것은 그 다음엔 어때요? 조사하고 나서 영장 칠 수 있는 거거든요. 뭐냐? 배임이에요. 배임. 이거는 배임 혐의예요. 여기에 조금 더 들어가면 대가성으로 뭔가를 받았다 그러면 뇌물공여죄가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자꾸 김건희, 그러니까 집사 게이트, 이 김예성이죠. 김예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대기업 전현직 경영진이 줄줄 소환되고 있는데 이상한 게 있어요. 제가 발견한 게 여태까지 언론에서는 김예성이가 김건희랑 대학원, 서울 경영대학원에서 만났다라고 나오잖아요.
아닙니다. 그 전부터 알았어요. 그 전부터 알았어요. 이게 언론에서는 김건희랑 김예성이랑 그 서울 경영대학원에서 만난 사이다, 이거 거짓말이고요. 그 전부터 친분을 쌓아왔는데 어디서 만났는지는 모르겠어요. 추정은 가는데 말은 아끼겠습니다. 김예성 씨는 2010년도 이전에 알았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왜 그러냐면 지 엄마의 잔고 위조를 2013년에 했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요, 김예성, 김건희 두 사람의 인연은 대학원 MBA 과정 서울대학교 거기서 대학원 동기라고만 알려져 있는데 너무나 깊은 사연이 있어요. 얘네 둘이는 지금 보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보세요. 단순히 김건희와 김예성이가 최은순의, 그러니까 김예성 입장에서는 최은순의 잔액증명서를 위조해서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희한한 게 얘가 항소를 하지 않아요. 1심에서 받은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요, 얘는 전과가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인생에서 오점이 될 수 있고 빨간 줄이 간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항소를 안 해요. 왜 그랬을까요? 김예성의 판결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최은순 잔고 증명 조작의 판결문을 들여다보면요, 김예성이가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피고인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을 확정일로부터 2년간 그러니까 집행유예 2년을 받았는데 사무소 위조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고요. 근데 사무소 위조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하며 2013년 4월 1일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고인 최은순과 안아무거 씨의 부탁을 받고 PC로 뭐 했다, 이렇게 판결문에 나오는데 이걸 가만 들여다보다 보니까 놓쳐서는 안 되는 사실이 있어요. 김예성이가 어떻게 김건희 일가에 깊이 관여됐는지를 주목을 해야 돼요. 피고인 김예성은 2010년경 김예성과 김건희가 대학원을 같이 다는 게 2010년이에요, 여러분들. 2010년은 윤석열과 결혼하기 전이죠. 그쵸? 생각해보세요. 김예성이랑 김건희랑 만나갖고 지네끼리가 말 맞춘 게 2010년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과정에서 만났다라고 알게 되었다라고 돼 있어. 2010년이면 윤석열과 결혼하기 전이에요. 2012년경에 코바나 컨텐츠 전시회를 통해서 최은순을 우연히 김건희로부터 뭐 소개받았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를 한번 여러분들 들으고 여러분들의 판단에 얘기할게요. 서울에 와서 고등학교, 대학교 동문들과 모임을 자주 했는데 모임 중 한 곳에서 김건희를 소개받았대요. 여태까지 다 거짓말한 거예요. 김예성이가 그 당시에 검찰 조사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서울에 와서 고등학교, 대학교 동문들과 모임을 자주 했는데 모임 중 한 곳에서 김건희를 소개받았대. 김건희는 저보다 5살 연상이고 김건희가 72년생이거든요. 그럼 얘가 77년생인 거예요. 좋은 말도 많이 해주어서 제가 멘토처럼 생각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김건희가 자기한테 동생이라고 하면서 5살 누나잖아. 김건희가 5살, 김예성이 누나야, 5살. 그러다 보면 예성씨 이거 이렇게 해야 돼, 막 이렇게 좋은 말도 많이 해줬다는 거야. 멘토처럼 생각했다는 거야. 멘토라고 생각했대. 그러던 와중에 그러니까 친하게 지낸 거지. 그러다가 2010년 3월경에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에 같이 입학을 했대.
그래서 2012년 2월에 함께 수료했대. 그 과정에서 더욱 가까운 사이가 되었대. 이상하지? 2010년에 만나갖고 누구의 소개로 받아갖고 누나 동생으로 지내다가 같이 입학을 해서 2010년에 같이 2년간 경영전문대학원에서 수료했고 같이 매일 수업 듣고 뭐 술 한잔하고 그랬을 거 아니야. 그 과정에서 더욱더 가까운 사이가 되었대. 진짜 이거는 뭐냐, 제가 보면 친분이 있는 김건희를 멘토로 생각하는 김여성이가 그의 어머니를 위해서 대가도 없이 범행을 해주었다는 거거든. 김여성 말에 의하면 자기의 멘토 어머니를 위해서 대가도 없이 자기가 대출도 알선해주고, 그것도 신한저축은행에, 그 다음에 자기가 항소도 않고 했다. 좀 제가 말이 좀 난해한데, 이걸 제가 사실 좀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보면 김건희는 5살 어린 김여성이가 다루기 쉬웠을 거 아니야. 나름 누나 하면서 말도 잘 듣고. 근데 지내다 보니까 김건희는 천박한 출신이지만 얘는 그래도 여기저기서 공부도 꽤 하고 MBA 과정도 공부하고 쓸모가 있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얘한테 이것저것 일들을 너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그러면 진짜로 뒤에서 봐주고. 그러다 보니까 얘가 자기의 멘토라고 생각한 것 같고. 그래서 신한저축은행 건물에 대출을 알선하는 회사도 운영했던 것으로 알려 있어요. 그러니까 신한저축은행과 김여성이가 대출회사를 만들어서 이 신한저축은행을 연결해주는 과정은 윤석열이가 개입했을 것 같고, 누가 봐도 윤석열과 신한저축은행은 연결이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잔고 위조를 해서 지가 전과자가 된 다음에 보상 차원으로 렌터카 회사 비마이카를 만들어요. 그래놓고 이제 대기업들이 이제 윤석열과 결혼한 이후에 지원을 해준 거고. 좀 대충 내용은 알겠죠. 김여성이를 누군가가 소개를 김건희와 해줘서 친하게 지내고 같이 대학원에 들어가고, 그러다가 우리 엄마 이것 좀 해주라고 뭐 하면서, 무슨 사이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잔고 위조까지 하고 6개월 징역형에 집행유예 2년까지 받았는데 항소하지도 않고, 그래 또 뭐 멘토지만 뭐 자기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김건희가 얘한테 비마이카라는 회사를 해갖고 BMW에서 50대의 어떤 차도 제공받게 해주고, 이 회사를 만들게 해서 대기업에 유치를 시켜주고, 뭐라고 소개시켜줬는지 참 궁금해요. 내 동생이 하는 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게, 윤석열과 결혼하기 전부터 김여성과는 더욱더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라고 김여성 입에서 얘기합니다. 김여성이가 얘기한 거야. 대학원, 그러니까 매일 같이,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씩 수업 들을 때마다 매일 만난 거야. 매주. 2년 동안. 저는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저는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이 당시에는 제가 보면 김건희가 술집 다닐 때는, 김건희가 그런 의혹이 있을 때는 아니야. 김건희는 2010년도 이전에 본격적으로, 김건희가 한창 놀 때는 90년대예요. 김건희가 뭐 줄리 의혹이 있었던 것은 90년대예요. 90년대. 김건희는 본격적으로 신분 세탁을 시작하면서 2000년대 들어와서는 무슨 코바나 콘텐츠 대표, 그 다음에 여기저기서 학위를 따고 다니면서 뭐 석사, 교수 이지랄 떨면서 이제 정관계 인사들에게 발을 뻗치면서 검사들을 주요 타겟으로 했었던 것 같고, 제가 보면 얘네들은 끈끈한, 더욱더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얘기할 때 더욱더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라고 남자들이 누군가를 얘기할 때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좀 잘 몰라서 제가 연애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아갖고 그것도 검찰 조서에 어떻게 알았냐고 하는데 경영전문대학원에서 같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더욱더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그런 사이이기 때문에 김건희가 대기업에까지 힘을 써갖고 지원해주라고 한 거잖아. 그쵸? 야, 채팅도 인격이다. 떡친 사이가 뭐냐? 아우, 진짜 수준 떨어져. 아우, 응? 근데 바른 말은 한 것 같긴 한데 그 채팅이 그게 뭐냐? 아유, 응? 그래서 이상하죠. 장고증명에서 지가 실형을 어떻게 보면 실형이 아니라 집행유예 6개월이랑 집행유예 2년을 받았는데 항소도 안 하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특검에서 김예성이가 도망갔잖아. 저는 김예성이가 입을 열면 별의별 추잡한 게 다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촉이에요. 지금부터 얘기하는 건. 결국 김예성이가 나중에 판사 검사와도 엮여 있을 것 같아요. 김예성은 나름 김건희보다는 어떤 학벌이나 이런 것들이나 연결고리가 좀 있다 보니까 뭐 걸러서 검사들 우리가 뭐 라마다 르네상스 조남욱 회장이 윤석열도 소개시켜주고 했지만 나름 김예성을 김건희가 많이 이용도 했고 뒤를 봐주면서 멘토 역할을 하면서 나중에 윤석열을 이용해서 뒤 봐주고 하여튼 그 몸으로나 마음으로나 하여튼 둘이 끈끈한 사이였던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제가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일이 터지면 어때? 왜 도망갔겠어? 여러분들 얘 언제 도망갔는 줄 아세요? 얘 언제 도망갔냐면 윤석열 탄핵 당한 다음 날인가 도망갔어요. 윤석열 탄핵 당한 다음 날 도망갑니다. 그럼 뭐야? 이제 가장 중요한 애들부터 해외 도피시켜야 되는 거잖아. 여러분들 주가 조작이나 저는 얘 김예성이가요. 저는 주가 조작에도 관련돼 있다라고 보는 게 경영 MBA 대학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주가 조작 선수들 소개받고 소개시켜주는데 제가 연관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왜냐면 이쪽 뭐 MBA 과정 수료하고 뭐 이런 공부에 관심 있는 애들 그쪽도 있고 변호사들이나 검사들이 이런 주가 조작 사건이나 이런 거 수사할 때 뭘 보냐면요. 지금 이종호나 이종필 이렇게 이름들이 좀 나오고 있는 사람들 있죠. 얘네들이 핵심이 아니에요. 진짜 선수들은 이미 다 도망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진짜 선수들은 남아있지 않아요. 이미 1차 주포라고 했던 1차 선수였던 이정필, 2차 뭐 선수라고 했던 이종호, 얘네들은 사실 제가 보면 피라미드이에요. 대부분 주가 조작하고 한국에 남아있는 애들 없어요. 다 해외에 튀었다가 해외에서 하고 다 그런 식으로 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주가 조작을 꼭 국내에서만 하나? 왜 다들 그렇게 단순한 생각을 해? 주가 조작을 왜 국내에서만 한다는 생각을 해? 진짜 거악들의 주가 조작은 해외에 있죠. 국내의 돈 관리나 이런 이종호나 이정필은요, 국내 증권회사나 이쪽이랑 연결돼서 관리하기 위해서 남아있는 애들이고, 그치? 왜 그러면 국내의 선수들이 피었냐? 이런 애들은 증권회사 담당 과장, 증권회사 무슨 뭐 이사, 상무, 이런 애들과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일부 남아있는 거고, 진짜 주가 조작 세력들은 해외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김예성이가 해외 주가 조작뿐만 아니라 이쪽 김건희의 집사 노릇을 한 거는 어마어마한 해외에서 그래서 해외에서 주가 조작한 다음에 돈을 해외로 빼돌리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국내에서 여러분들 주가 조작해갖고 몇십억 먹었다 뭐 이거는 진짜 세 발의 피고, 해외에서 주가 조작 편하게 한 다음에 엄청난 돈을 하면 거기서 해외에서 바로 돈 빼돌리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삼부토건 문제는요, 국내에서 돈을 해먹는 거는 권력자들의 한계가 있죠. 근데 삼부통원이나 캄보디아 은행 설립 이런 거는요, 추적할 수가 없어요. 해외 투자에 대한 돈은 그 나라 정부를 압수수색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명박이가 해외 투자에 그렇게 했던 거예요. 해외 투자에서 어마어마한 자원 외교를 한다 그러면서 이명박이가 헤쳐먹은 거는요, 해외 자원 외교를 우리나라 특검이 됐든 검찰이 됐든 그걸 털라 그러면 그 나라 정부를 털어야 되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못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 김예성이가 자기가 뭐 이제 다 들어와서 부르겠다? 순진한 생각하지 말라 그랬잖아 내가. 얘 절대 안 들어와요. 일단 들어오겠다라고 얘기하고 저는 시간을 번 거라고 생각하고, 쟤는 또 얘는 이제 다른 데로 더 도피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봐요. 저번에 어떤 분이 기사에 나온 대로 김예성 국내에 들어오겠다, 적극 협조하겠다, 그거 시간 벌기 위해서 도망가라고 거라고 생각해요. 죄송해요. 제가 이게 좀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이게 잘못하면 또 크게 좀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김예성과 김건희는 그냥 보통 사이가 아니다. 김예성 입으로 더욱더 친한 사이가 되었다는 의미고, 김예성은 왜 윤석열 탄핵되자마자 도망갔을까? 김예성을 뒤지면 잡아가다가 조지면요, 진짜 추접한 것들 엄청 나올 거예요. 대신 옥살이도 할 마음으로 먹고 있었다 그러면 김건희가 김예성에겐 도대체 뭐길래, 안 그래요? 김예성에게 김건희가 도대체 뭐길래 지 장모님, 죄송합니다, 장모님 장고 위조 증명도 해주고, 도대체 장모가 몇 명이야 이씨. 최은수는 도대체 사위가 몇 명이야? 어? 도대체 최은수는 사위가 몇 명인 거야? 응? 하여튼 뭐 그렇다. 그래서 그 집사 게이트 관련해서 지금 전 경영진을 김건희 특검에서 줄 소환하는 이유는 김예성의 역할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전현직 대기업들의 회장들이 굳이 김건희를 이제 와서 보호해줄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서 직접 김건희한테 전화를 받았냐, 아니면 김예성이가 누구를 팔더냐, 전현직 대기업의 경영진을 소환하면 김건희와 김예성의 관계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에서 대기업의 전현직 경영진을 줄 소환한 거예요. 만약에 김건희한테 전화를 받았다, 뭐라던가요? 아니면 김예성에게 전화를 받았다, 김예성이가 김건희를 뭐라고 부르던가요? 이런 식으로 둘의 관계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전현직 경영진을 잡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알아야지 김예성에 대해서 어떤 범죄를 포함시키는지 아니까. 김건희 특검도 수사의 방향을 잘 잡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내란 특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내란 특검에서 이제 드론사랑 국방부를 포함해서 24곳을 압수수색을 했고, 윤영장에다가 윤을 일반 이적죄 혐의를 적시했습니다. 일단은 수많은 범죄 중에서 윤석열을 일반 이적죄로 일단은 적시를 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일반 이적죄로 먼저 윤석열의 공소나 앞으로 계속 적시를 한 거예요. 하고 나서 이제 외환, 그 다음에 제일 무서운 외환죄의 전쟁 유발, 그쪽으로 가시려고 하는 건데, 결국은 윤석열이가 계엄 구실로 만들려고, 여러분들 지금 드러나는 게 무인기를 7대나 보냈대요. 그것도 김정은 관저, 여러분들 언론에서 보셨죠? 김정은 관저에다가 그 주변에다가 여러분들 드론을 날려갖고 암살이라 이런 것들 하려고 그러면
저쪽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무조건 공격해달라고 계속 드론을 보내고 7대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지금 드론사 노상원 외환염이 철저히 지금 파헤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특검팀은 김사령관 등의 압수수색 영장이 외환유치죄보다는 외환유치죄가 여러분들 생각보다 혐의 입증이 힘들대요. 그래서 먼저 일반 이적죄로 일단 적용을 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윤석열의 무인기 침투 지시 정황을 비춰보면 노상원 수첩의 북풍 공작, 야당 정치인 참살 구상도 있기 때문에 노상원 수첩도 진실을 규명하고 있다라고 보고, 제가 오늘 이 얘기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요거를 좀 보는 게, 내란 특검의 방향성을 굉장히 잘 잡아 보이는 게 뭐냐면, 국힘 표결 방해 의혹을 집중 수사하고 있대요 지금. 이게 국민의힘이 올 것이 왔다라고 얘기하는 게, 내란 특검이 전담팀을 만들었대요. 내란 특검팀 안에서 국힘 표결 방해 의혹의 전담팀을 만들었다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건데, 이때 지금 이제 내란 특검에서 주의 있게 보는 게 윤석열과 추경호의 전화 내용. 어떤 통화를 했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윤석열이랑 추경호랑 지금 입을 맞춘 게 현재 뭐라고 떠드냐면, 윤석열이가 추경호에게 전화를 해서 미리 원내대표에게 계엄 사실을 말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말이나 됩니까? 내가 미안한데 미리 말하지 못해서 계엄령을 미안해. 이 말 같은 소리냐고. 계엄령이 계엄령이 발의가 됐는데 윤석열이가 추경호한테 미안하다고 전화했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냐고. 말이 안 되거든요. 그게 짧은 통화를 한 게 전부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계엄 포결령이 발표되고 계엄군이 막 국회에 들어가는데, 윤석열이 단지 미안하다 말하기 위해서 여당 대표에게 전화했대. 누가 믿냐? 정확히 지금 내란 특검에서 뭘 보고 있냐면, 11시 35분에 추경호에게 전화를 해서, 지금 내란이 계엄령이 발동이 됐으니까 지금 모든 국회의원들을 다 잡으라고 했다. 가지 말아라. 요거가 포인트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윤석열이가 11시 23분에 박안수 계엄사령관에게 전화를 해요. 야, 네가 새끼야 조주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서 지금 계엄령이 포고령이 지금 발의가 됐으니까 경찰들 누구도 국회에 못 들어가게 하라고 네가 계엄사령관이니까 네가 얘기를 해. 이렇게 된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윤석열이가 박안수한테 네가 계엄사령관이니까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서 이 시간 이후로 계엄사령관이 국회를 통제하니까 아무도 국회 못 들어가게 하라. 그게 11시 25분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조지호가 11시 35분에 경찰청 경비국장에게 포고령이 발의가 됐다. 국회 출입을 완전 통제하라고 명령을 하달을 합니다. 이제 이게 맞시죠? 윤석열이가 계엄사령관한테 11시 23분에 전화해서 계엄사령관이 윤석열이가 전화하는 게 아니라 계엄사령관이 직접 조지호한테 전화하니까 조지호가 경찰국장한테 국회 봉쇄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길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추경호에게는 11시 30분경부터 이런 얘기를 해요. 국회가 계엄을 해제한 다음날 새벽 1시 3분경까지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6번을 전화하고, 그 다음에 다 국회에 들어가는 거 체포해라. 다 들어가는 거 불법이다. 그러면 지금 특검에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게 뭐냐? 너 윤석열이가 얘기하는 게 그게 다가 아니지. 윤석열이가 너 지금 원래는 국힘당이 국회에서 모이기로 했는데 국회 다 들어가면 전부 체포되니까 너 당사로 와라.
지금 특검이 그걸 보는 거예요. 윤석열이가 추경호에게 직접 국회로 가지 말고 당사로 와라. 지금 계엄령이 발표됐기 때문에 국회에 가면 다 잡힌다. 그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호나 윤석열이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검 전담팀에서 국힘 표결 방해 의혹 수사를 하고 있고, 여기에는 추경호, 나경원, 윤상현 뭐 이런 애들이 대표적으로 다 지금 꼽히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응? 보세요.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한 게 11시 48분이에요. 군 진입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던 의원들은 최종적으로 국회가 아닌 당사로 결정된 의총 장소를 바꿉니다. 추경호는 원내대표는 여러분들 그 당시에 어디 있었다? 국회에 있었어요. 추경호 지는 국회에 있으면서도 계엄군이 들이닥치고 있는 걸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의원들을 국회에 오라고 그러지 않고 당사로 가라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요거 아니나 요즘 특검 수사하는 거 보면 진짜 우리가 그토록 거부권 때문에 답답해 있었는데 진짜 제2의 반민특위 같아요. 요즘 하는 거 보면.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 얘기 좀 할게요. 사실 지금 우리가 새로운 정부가, 우리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가 들어서기도 했지만 사실 국회가 할 일이 너무 많죠. 검찰 개혁뿐만 아니라 이제 9월 추석 전까지, 그러니까 10월 추석 전까지 민주당이 이제 검찰 개혁법에 이제 그 타임라인을 다 만들어 놨잖아요. 결국은 7월에서 8월은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인사청문회 기간 같지만 저는 민주당한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특검이 살아있을 때 모든 법안을 밀어붙여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동의하시죠? 지금 민주당이 내년에 하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특검이 살아있을 때 모든 개혁 법안 다 밀어붙여야 돼요. 그래야지 쟤네들이 악소리도 못합니다. 응?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국회의 시간이 아니라 특검의 시간이라고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데 저는 아직도 국회의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신속하게 제대로 해야 됩니다. 응? 지금 우리가 특검 수사를 지켜보고 나서 국회가 뭘 하자, 이건 늦어요. 제가 보면 특검이 대부분 올 12월이면 다 끝나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은 국회가 내년으로 뭐든지 미루려고 하면 가장 큰일 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특검이 살아있을 때 민주당이 어떻게든지 신속하게 검찰개혁 법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부조직법은 뭐 대통령실에서 할 것이고 국정과제에 있는 것들 저는 다시 국회의 시간이 돌아왔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절대 국회가 내년에 하자라는 생각을 하면 또 선거가 걸리고 그럼 못합니다. 특검이 살아있을 때 개혁 법안을 밀어붙여야지 역풍이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저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윤석열이라는 이 내란 숙에서 2년 10개월을 살면서 어떤 국민들이 계엄령도 겪고, 저는 역사책에서만 봤던 계엄이라는 게 그때는 제가 실질적으로 계엄이 뭔지도 몰랐고 초등학교 때였으니까 뭔지 잘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참 별의별 역사의 현장에 여러분들과 우리가 같이 있었습니다. 그럼 왜 대한민국의 윤석열 탄핵 이후에 정광훈이 나타나고 극우들이 활개를 치고 국민의힘이라는 공당까지 정광훈이가 접수를 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다 봤어요. 어렵지만 종교 개혁해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올해가 종교 개혁의 가장 저는 최적기라고 봐요. 저는 특검에서 반드시 정광훈을 수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렵지만 이런 잘못된 극우 개신교자들을 특검에서 조사를 하면서 단죄를 하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위협받아요. 제가 어렵지만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종교와 정치가 만나면 극우가 되는 거예요.
극우가 왜 생겼나를 가만 생각해봤거든요. 왜 우리나라에 갑자기 극우가 이렇게 팽배했냐? 이 독재의 DNA를 갖고 있는 정치 세력과 종교가 만나면 극우가 되더라고. 어디서 극우가 왔나 이렇게 따져봤더니 종교와 독재 정치 세력들이 만나면 극우가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보면 종교의 기본 역할은 용서, 화해, 표용, 사랑, 개방 이런 건데 대한민국의 이 개신교 이단자들은 이거는 실제로 하는 짓은 차별과 증오와 어떤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종교인들을 이용해서 세력화하고 정치권에 기대서 그러니까 윤석열 같이 이제 기댈 데 없는 인간들을 이런 극우 어떤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붙어갖고 같이 공격에 합세해 주니까 제가 보면 극우 정치와 종교의 결합이 바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최고의 적이다. 눈으로 봤잖아. 여러분들 그런 생각하죠? 서부지법 폭동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극우 정치를 추앙하는 자들과 종교가 만났을 때 바로 서부지법 폭동이라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치? 내가 보면 왜 갑자기 우리나라가 이렇게 극우화됐다? 이 잘못된 신앙심과 이 극우를 그러니까 정치권이 종교를 이용해서 딱 맞아 들어간 거지. 점점 정치 세력화 시키고 싶은 이런 잘못된 일부 개신교들의 목사들과 극우 정치가 만났을 때 서부지법 같은 민주주의의 파괴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들을 봤기 때문에 종교가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를 지키는 버팀목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종교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역할을 하는 것들을 보면서 저는 이번에 단 한 번도 시도하지 못했지만 종교 딴 거 없어요. 종교인 과세하면 돼요. 더 이상 종교인 과세 미룰 일이 아니다. 우리가 단순히 종교인들에게 세금을 걷자는 게 아니에요. 그 돈이 어디 쓰이나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돈이 어디 쓰이는지 여러분들 종교인 과세가 그 사람들에게 세금을 징수하자는 게 아니라 그 세금이 어디로 흘러들어가는지 누가 그 돈을 하는지 이거를 보면 걔네들이 지금 같은 짓을 하지 못해요. 저는 힘들고 정치적으로 풀기 힘든 여러 가지 공격도 올 테지만 이재명 정부에서 반드시 종교인 과세를 진짜로 2028년도가 끝난 다음에 밀어붙였으면 좋겠어요. 25, 26, 27, 28 총선이 끝나고 이재명 정부 집권 4년 차에 그러면 대선이 위험할까? 그게 딜레마야. 그렇지? 이재명 정부 집권 4년 차에 밀어붙이면 대선이 위험하고 지금 가장 힘이 있을 때 해야 되는데 그럼 국정 동력이 상실할 수 있고 지금 하는 게 맞죠. 그렇죠? 제가 봐도 종교인들 만나서 건전한 종교 문화 이번에 극우 정광훈 세력들과 어떤 단절하면서 지금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그래서 오히려 좋은 교회들과 연대를 하고 좀 이렇게 많이 해갖고 근데 국회에서 이런 걸 다루기 싫어해요. 각 지역마다 전부 대형 교회들이 있고 교회들의 파워가 세다 보니까 이 문제를 언급하는 자체를 거부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한번 국회에서 우리가 5만 명 이상 종교인 과세 문제를 다뤄달라라고 하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시민들의 운동으로 어떤 극우 종교인이 민주주의를 파괴한다라고 하면서 시민들이 좀 운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시민들의 요구를 정치권에서 받아들이는 모습. 아니 저는 왜 그랬나 생각을 했거든요. 나는 사실 윤석열이 계엄령 일으킨 것도 충격이었지만
저 극우 종교인들과 극우들이 서부지법을 그 민주 파괴하는 걸 보면서 사실 그때가 저는 좀 더 충격이었어요. 야, 이거를 한다고? 야, 저거는 웬만한 의지가 없으면 못하는데, 와, 법원을 파괴한다고? 법원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헌법 수호의 의미가 있고 국민들이나 대통령이나 헌법을 지켜야 되는데 헌법을 파괴한다고? 그럼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거거든. 야, 이거 왜 이렇게 됐나? 아, 극우 정치와 종교, 잘못된 일부의 종교 세력이 만나면 민주주의의 가장 위협적인 적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음. 하여튼 뭐 별의별 생각, 이것도 생각해보고 저것도 생각해보고 좀 그래요 제가. 음. 네,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뻔한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